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지식 체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얘는 학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얘기했던 학자는 프리드랜더라고 하는 학자고요. 제가 아마 수업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사기계자 요렇게 외우세요. 사회연대 그 다음에 기회균등. 자, 그 다음에 개인 존중. 개인 존중은 인간 존엄 존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발성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하고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자, 사기치면 계자 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에게 기회가 하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 이게 이제 사회 연대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개인의 존엄성, 독특성에 대한 존중, 이게 개인 존중 혹은 인간 존엄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자발성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축약해서 얘기할 땐 사회 연대, 기회 균등, 개인 존중, 그리고 자발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문적인 가치에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니드가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누구는 서비스를 주고 누구는 서비스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수급 자격 기준을 뺀 나머지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9번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추상성에서 구체성 정도로 해요. 가장 추상적인 걸 패러다임,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모델, 그리고 마지막이 실천 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혜 1번이 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1번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하는 거,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기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직장 동료는 다 전문직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동료나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초점 집단 면접이라고 하면 8명에서 한 12명의 소그룹 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원활하게 토의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견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자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이용해서 실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요지여서 5번이 답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은요, 우리가 아트이자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이언스이다. 자, 근데 이론, 그 다음에 실천의 준 것들은 사실 이론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론이나 기술 혹은 뭐 연구나 평가 방법,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은 보통 학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적 기반이 아니라 과학적 기반 혹은 과학성, 과학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거 요거 과학적인 기반 맞습니다.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건 예술적 속성에 해당하고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공감하고 똑같아요.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진실하다라는 건 내가 당신을 향하고 있는 마음과 당신에게 보이는 태도가 안과 속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융통성은 유연하다라는 거죠. 이런 건 다 예술적 기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어우러진 역량이 필요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성, 예술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사회복지의 관점과 이론을 토대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 실천 모델들을 또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타 분야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혹은 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절충적이고 통합적으로 혹은 다학제적으로 혹은 다학문적으로. 그래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다양한 학문들을 활용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특성 반영해야 되고 사회복지 가치윤리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사회복지 현장의 지식 유형은 아까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혜가 있었는데 자,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현상이 도대체 왜 유발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결과로 발생하였는가, 인과관계를 주로 규명하는 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정, 즉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경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나면 그게 잠정적인 이론,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의 집합체이다. 이건 맞는 거고요. 관점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고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 지혜는 추상적 정도가 가장 낮은, 구체성 정도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시피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오랜 경륜으로 그냥 되는 거죠. 자,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구조화시켜서 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뭘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며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조화시킨 걸 뭐라고 부르죠? 얘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은 모델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실천 지혜를 모델은이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패러다임은 역사와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의 틀로서, 패러다임은 예를 들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주류 패러다임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델은 실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지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인간 행동과 발달,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 배우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배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서비스 배우죠.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지식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전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이것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문화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혹시 그 사람에 대한 실천을 하는데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2023년 4월 13일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자기관리, 사회복지사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윤리 기준에서 사회복지사가 스스로를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거 다 필요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실천지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문제,
요거 2023년 문제를 그냥 재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한 거. 이거는 아까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시 재탕을 해서 2025년에 또 문제를 낸 거예요. 이번에는 실천 지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해놓고 실천 활동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전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다면 이거는 모델인데 라고 바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3번이 실천 지혜에 대해서 옳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암묵적인 지식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체계 그리고 오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현장에는 되게 유용해요. 왜? 문제를 잘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공인된 지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인된 지식으로는 실천에 대한 실질적 지식으로는 모델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자, 정신역동 모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혹은 이거는 정신 분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프로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충동 혹은 욕망 혹은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본능을 강조를 합니다. 맞고요. 자,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것도 맞아요. 저항 맞아요. 그다음 방어 기제 맞아요. 전이에 또 맞아요. 요거 다 정신역동 모델의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통찰 혹은 이해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지점이 이렇게 잘 따라오다가 특정 지점에서 저항을 하면 그 주제에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의식을 통찰하는 게 중요한 거고 방어 기제는 워낙 중요하죠. 그다음에 전이도 지금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전이 반응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회복지사한테 표출하는 그 감정의 실제 대상이 과거에 누군가인가 이런 걸 파헤치면서 그 사람이 억압하고 있던 경험과 과거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유발이 된 여러 가지 충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훈습, 그다음에 꿈의 분석 같은 기술,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은 1970년대 후반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는 1980년 이후에 등장을 한 가족 치료 모델들 중에 사회 구성주의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구성해 이야기. 구성해 이야기.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실천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하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강점 관점에 토대를 둔다. 문제 해결의 키는 이미 클라이언트의 안에 있다 해서 예외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었던 때를 찾아 그때 그럴 수 있었던 맥락을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 모델들 중에서 이야기 치료. 요것도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1980년대 이후 개발된 모델로 1970년대 후반 등장한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역동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모델이 유행했던 건 1920년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직면은 일반적인 실천 기법에서도 나오지만 프로이트 모델에서도 직면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 맞추자. 이거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초점화가 되는 거고요. 딴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이거에 초점 좀 맞추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직면은 말과 말 사이, 말과 행동 사이, 말과 표정 사이 등등의 불일치를 인식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훈습도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저항, 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 무의식에 대해서 내가 통찰을 했더라도 이해는 인사이트, 통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했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그 자체로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내 일상에서 내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나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매
순간 또 내 안에 내가 과거에 머무르라고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는구나, 강박적으로. 이걸 끊임없이 맞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심화, 확장하도록 한다.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현상은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면 모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인사이트 향상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마도 이래서 이러는 거 아닐까? 내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자의 직관에 근거해서, 그리고 앞에서는 뭐죠? 지식과 이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보여준 다양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의 분석은 꿈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소망과 욕망, 욕구를 해석을 해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기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직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틀린 거죠. 자, 29번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지형, 정신의 지형을 의식과 전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 혹은 인격을, 성격을 자아와 그 다음에 초자, 그리고 이거 다 지웁시다. 자, 일단 사람이 태어날 때 맨 처음에 갖고 태어나는 건 원초화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자아가 뽀롱뽀롱 분화가 되고, 그리고 3세에서 6세 사이, 5, 6세 사이에 남근기를 거치면서 초자아가 다시 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초자아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자, 내부 세계, 내 마음속은요, 다양한 욕망들로 그득하거든요. 근데 이 외부 세계, 우리의 사회는요, 개개인들의 욕망을 그대로 분출하는 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상당 부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긴장과 갈등을 중간에서 잘 해소해서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현실의 통제를 받지, 그러니까 현실에게 그러니까 혼나지 않으면서도 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주는 역할, 그걸 누가 해요? 자아가 해요. 자, 그래서 초자아가 아니라 자는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부 세계, 이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이라든지 기준, 이게 내 마음속으로 자리 잡은 게 이게 초자아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도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이 내부 세계의 대표자, 욕망의 대표자인 원초와, 그리고 사회의 기준과 규범 등을 대표하는 내 마음속의 초자, 이들 사이에도 언제나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원초화가 초자에게 혼나지 않고도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양자의 갈등을 최대한 균형감 있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이때의 갈등은 정신 내면에서는 원초화와 초자아의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등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즉 개인과 욕망을 가진 개인과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 사이의 갈등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갈등을 중재하는 건 자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학문 보유적 성격은 뭐냐면, 우리가 암기할 때 심리 성적인 발달 과정을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구함, 남자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구강기,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그리고 쌤, 이거는 생식기가 되는 거죠. 자, 프로이트는 사실 이 5단계 중에서도 이 3단계를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근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추구하는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는 고착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고착으로 유발된 성격 행동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학문 보유적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강기 같은 경우는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간하기 전과 후예요. 이간하기 전에는 빠는 입으로 빨기에서 아이들이 욕망을 추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는 뭐죠? 깨물기예요. 깨물기, 뜯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이들이 쾌감을 느껴요. 그럼 학문기도 전반부가 있고, 학문기 전반부가 있고 후반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뭐 이거를 전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전반부는 아이들이 뭐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 폭발적. 그러니까 계속 분출하는 거 있잖아요. 배설물을 분출하는 데서 아이들이 쾌감을 느끼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 보유예요. 보유는 어느 정도 관략근이 발달을 하면서 뭔가를 꼭 쥐고 있는 데에서 아이들이 쾌감을 느끼는데, 이게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 과정에서 폭발에 대한 욕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보유를 더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이는 들었어도 이 시기에 뭔가 머물러 있는 고착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학문 보유적인 고착 혹은 성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보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린고비, 인색하고, 그다음에 정리정돈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깔끔한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계속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못하는 이런 성격이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의타심이 많다라는 건 어디에 해당해요? 이거예요. 이거 빨기. 그러니까 나의 생존이 누군가의 젖을 빨아서 먹어야지만 가능했던 이 시기 있잖아요. 자, 요 구강기 전반부의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구강 수동적인,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을 빤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자꾸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빨기를 통해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내가 기대려고 하는 수동적인 성향인데, 요거는 빨기 욕망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타인을 지배한다라는 거는요, 이건 좀 남에게 폭력적인, 공격적인 이런 성향이거든요. 이거 깨물기예요. 엄마 젖을 깨물면 아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씹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 깨물기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타심이 많고는 구강기 전반부, 그다음에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은 구강기 후반부에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고착적인 거기 때문에 학문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구강 수동적인, 그다음에 구강 공격적인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거는 실천론 시간에 배우는데요. 1920년대의 주된 학파, 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학파를 진단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진 거고요.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진단주의에 약간 반대하면서 새로 그러니까 대두가 된 학파, 사회복지 실천의 학파가 기능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1915년에 1915 아브라함 플렉스너가 사회복지 실천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1917년에 이제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초의 교재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메리 리치몬드가 썼는데, 이 책이 기본으로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단, 그러니까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를 한 이런 클리니컬한 그런 임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시대가 1920년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신 역동 모델, 즉 프로이트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진단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기능주의 학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인 토대는요, 진단주의 학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토대가 된 거고요. 기능주의는 1924년에 프로이트의 애제자를 넘어서 프로이트가 나의 양아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너무너무나 아꼈던 오토 랭크라는 분이 있어요. 오토 랭크. 근데 이분이 1924년에 프로이트를 등지고 떠나면서 이분은 프로이트가 이제 간과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토 랭크의 사상이 1930년대 기능주의 학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3번은 진단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좀 더 통찰하기 위해서요. 통찰이라고 하는 건 인사이트, 자기 마음속을 잘 이해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건 전이가 아니라 뭐죠? 역전이에요. 근데 역전이는요, 치료를 방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만든 거고요. 오히려 치료기법으로 활용하는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갖는 전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전이, 이 전이 지점을 잘 파고들면 지금 이 감정의 실제 대상은 과거 어느 시절에 누구였을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평생을 억압하고 살았길래 그 감정을 지금 나에게 표출하는 걸까? 이 지점을 파고 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인사이트를.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갖는 전이의 해석을 치료 기법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29번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현재 문제의 원인을 통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하는 걸 강조하고요. 그거를 보통은 만 5세 이전에 아주 먼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유현상, 혼습, 직면, 그리고 저항 혹은 전이에 대한 해석, 꿈의 해석, 이런 거 다 정신역동 모델의 기술에 해당합니다.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일수록 효과적인 거고요. 무의식적 충동 강조해요. 그러나 미래의 의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가 않아요. 전이를 분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내면을 통찰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31번이에요.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적 결정론 혹은 정신 결정론 혹은 무의식적 결정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 단계상의 고착.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그 마음은, 정신은 그 어린 시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착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으로 피터팬 증후군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퇴행은 지나왔던,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나쳤는데 근데 심리적인 갈등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되게 클 때 다시 후진을 해서 지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못하던 어린아기 같은 아기 같은 그런 행동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되는 거, 요걸 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방어기제거든요. 고착도 퇴행도 방어기제의 유형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방어기제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성장의지가 높은 혹은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통찰을 강조해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치료적인 처방이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 끊임없이 비슷한 증상을 내 삶에서 계속 유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통찰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증상만 쏙쏙쏙쏙 집어넣어봐야 근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같은 문제는 계속 재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처방보다는 통찰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앞서 우리는 항상 불안과 긴장과 갈등하는 존재거든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욕망만을 내세우는 초자아와 사회적 규범과 기준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초자아 사이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원초아로 대표되는 내 내면 세계, 내적 세계하고 그 다음에 사회, 외적 세계 있잖아요.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어요. 근데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아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주는데요. 그리고 그 자아가 이 긴장으로 인해서 정신의 균형이 깨질 때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형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원초화가 너무 강해서 이걸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초자아가 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원초화는 약한데 초자아가 너무 강해서 매일 초자아한테 혼날까 봐 우리가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어쨌거나 얘가 너무 강해도 얘는 신경적 불안을, 얘는 도덕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아가 활용하는 기제가 방어 기제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2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해석의 목적은요.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통찰력 향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훈습은 모순이나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직시하도록 하는 요거는 뭐예요? 직면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틀렸고요.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날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만 봐도 2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긴 기억이 없어서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는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은요. 하나나 두 개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전이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억압을 해두었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사람하고 비슷한 뭔가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억눌렀던 그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냥 그 사람이 왠지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이 있죠. 왜 그러죠? 내 인생의 과거에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한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오버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인생에서 반복되게 된다라는 거고, 그건 그 사람과 내가 보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에 대한 마음, 내 마음은 과거 누군가에 대한 마음으로 이미 퇴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현상을 시행하는 경우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억제시킨다? 아니에요. 자유로운 현상이에요. 머릿속에 의식에 떠오르는 건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현상이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33번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료적 처방이 아니라 통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무의식적 충동은 강조하지만 미래 의지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사회구성주의 또 나왔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기능주의 아닙니다. 진단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현상 훈습 증명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2020년 33번 문제는 완전히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나왔던 문장들을 완전히 짬뽕해갖고 만든 종합문제 같아요. 그렇죠?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된다? 아니에요. 앞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그 전이를 파고들면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억압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좋은 단서가 되거든요. 전이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기억은 틀렸어요. 그러면 5번, 3번, 1번은 날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뭘 읽으면 돼요? 니은하고 리을이 2번, 5번에 공통적이라면 뭐가 답인지를 알 수 있는가의 그 두 번째 단서는 디귿이에요. 디귿을 봅시다.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 해석 기법은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의 근거를 두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클라이언트도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이 사람 나 이제 봐서 이제 막 만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해석을 남발한다? 이거 와닿지도 않고요.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해석하고요. 증명기법, 해석하고 증명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은 관계 형성 전에
초기부터 사용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귿은 틀려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억하고 디귿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번을 봅시다. 니은을 볼게요.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이해 혹은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는 거죠. 니은 맞습니다. 자,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찰을 했더라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전과 같은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몰라서 그냥 그랬다면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통찰을 했잖아요. 아, 과거 속 내가 나를 변하지 말라고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즉 과거에 머물러서 늘 그렇게 살라고 나를 또 붙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나를 붙드는 나 즉 저항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을 하면서 이게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요런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직면 클라이언트의 이야기가 행동감 불일치를 보일 때 그런 모순을 직시하게 한다.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석이에요. 클라이언트의 특정 생각이나 행동의 의미를 아까 이제 원인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미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네 마음속 기저에 혹은 네 마음속 저변에 뭐가 있어서 그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걸까? 요런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이 분석.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그렇지만 억압해 두었던 감정을 상담사, 치료사, 사회복지사한테 재현하는 현상, 이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분석하여 그 사람의 과거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자,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이해해 가도록 하는 거, 이거 기억하고 앞에 있던 문제하고 비슷한 거죠.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명료화는 클라이언트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혼란스러울 때 구체화시키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뺀 나머지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이게 2024년 생뚱맞게 한 번 나왔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에요. 이거는 뭐 정신역동 아니라 다른 모델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1, 2, 3은 일단 날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그 다음인지 니은이 먼저인지인데요. 자, 기억은 뭐냐면 동일시를 위한 자아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리을은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기본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치료자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 누군가의 대한 감정을 아까 전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대하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 사회복지사와 구분된 그렇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실제 감정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이트, 자기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그래서 자기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이런 형태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이는 현재의 인물,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느꼈던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재 인물에게 전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훈습은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전이와 저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전의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다음으로 내가 그다음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동안 또, 또 비슷한 지점들을 계속 발견하는데, 아, 또 그렇구나. 아, 또 그렇구나. 아, 또 내 마음속 내가. 아, 또 내 마음속 내가. 그거 실생활에서 경험적 확신이라는 건 얼마나 무수한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속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계속. 그러면서 자기 마음, 나를 붙드는 내 마음속 저항과 내가 다시 부딪히는 조우하는 이런 경험들. 그래서 늘 내 마음속 나는 내 안에 내 앞에 새로운 대안들이 있어도 늘 선택했던 그 대안을 선택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지만, 아, 내 마음이 또 나를 붙드는구나. 하던 대로 하라고. 그걸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오늘은 그거 말고 이걸 선택할게.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잖아요. 뭐 요런 변화들을 향해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때 이거 우회적으로 아니고요. 직접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 다르네? 요런 거죠. 자, 그다음에 해석은 클라이언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통찰이에요. 통찰. 인사이트.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통찰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유현상은요.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에 떠오르는 건 어떤 거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정신 역동 모델이고요. 또 쉬었다가 그 다음 심리사회 모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